자, 제가 이전에 이제 중국 입장에서 시진핑의 집권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사건 중심으로 적게 되는 것도 있는데 어 그렇게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뭘로 했냐면은 시진핑 입장에서 시간 순으로 순서대로 어떤 식으로 정권을 장악했는지 그걸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당, 정, 군을 장악하는 거거든요. 일기 때는. 자, 시기는 이제 등극 이전으로 올라갑니다. 2006년에서 2007년 사이 공청당이라는 후진타오 등소평 개파인데 후진타오 쪽과 그 다음에 상하이방이라는 장점인 쪽이 권력 투쟁을 해요. 이때 반부패 운동으로 보시라이라고 태자당 쪽 사람을 컷하고 그 다음에 대권 주자였던 천량위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같이 끌려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하이방 입장에서는 다음 주석을 위해 대권 주자가 없는 거예요. 부랴부랴 연합을 해가지고 약해진 태자당 쪽에 범상하이방으로 시진핑을 추천해가지고 둘이 합의하에 올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왜 올렸냐면 내성적인 관리형 주석으로 생각을 하고 허수아비 해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올렸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올렸다가 말아먹은 게 히틀러랑 스탈린이거든요. 그리고 2014년 상하이방이 숙청됩니다. 시작이에요. 이때부터 상하이방이 몰락이 시작이 됐는데 공산당 대회에서 그 전에 이미 해오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어받아 진행합니다. 호랑이든 파리든 다 때려잡아라. 그런데 때려잡은 게 상무위원이었던 저우융캉을 때려잡아요. 상하이방의 다음 대권 주자였거든요. 원래 상무위원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있었는데 이게 파괴된 겁니다. 그리고 장점인이 후진타오가 주석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힘을 쓸 수 있었던 게 군부를 장악한 게 있었는데 후진타오는 군부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어요. 근데 군부를 숙청하기 시작합니다. 장군들이 자살하고요. 그래서 대청소를 통해서 공안기관과 군부를 장악하기 시작해요. 시진핑이. 2016년 공산당을 본격적으로 제대로 장악을 하고 핵심이라는 지위, 칭호를 획득합니다. 이게 당을 장악했다는 형태거든요. 원래는 장점인이 이 핵심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칭호를 빼앗아 온 겁니다. 그리고 상하이방이 본격적으로 몰락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점이 2016년입니다. 이 시점부터 집단 영도 체제에서 공산당의 영도 체제죠. 집단 영도 체제에서 1인 영도 체제화로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중국 장악을 시작해요. 아직은 당만 장악을 한 거예요. 시진핑 통치 사상을 당에 제출을 합니다. 19회 당대회에서. 그래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사회주의가 새롭게 변화를 해야 한다. 왜? 현대에 맞는 새로운 모순들이 생겼고 거기에 맞춰서 사회주의를 현대화해야 된다라는 게 사회주의 현대화입니다. 그래서 마오쩌둥 등소평 이후에 자신의 이름을 당장에 명시한 이제 그 다음 사람이고 총서기 이연임. 이걸 집권 이기라고 해요. 중국은 당의 총서기를 장악을 한 걸 그걸 집권 1기 2기라고 하지 정권의 이제 정부의 그 수석 그 주석이 된다고 해서 국가 원수가 된다고 해서 그걸 집권 1기 2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제도적 권위는 없었지만은 당을 장악했어요. 자, 집권 2기 2018년 이제 당을 장악했으니까 본격적으로 제도화 시켜야 되죠. 여기서 이제 헌법을 고칩니다. 일단 헌법에 명시해요. 자기 사상을. 두 번째, 주석 임기가 사라집니다. 종신 집권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악한 당의 권한을 장악을 한다. 이건 뭐 어느 정도는 그래도 그 당시에 중국이 당이 장악해 있지만은 당과 그 다음에 정부 그 밑에 있는 우리는 상권분립이라고 하잖아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근데 중국은 그 위에 당으로 전부 다 컨트롤 하는데 어느 정도는 그 분리를 해놓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야 이제 외국에서 들어와가지고 행정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겠군 하면서 신뢰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부터는 헌법을 강화시켜가지고 당으로 컨트롤하는 권한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여기 전국인민대표회의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국회거든요. 국회인데 이쪽에 공산당이 대다수인데 나머지는 이제 위성 정당들이에요. 공산당에. 그래서 여기서 헌법에 명시된 게 지속적인 숙청과 경제계 국관시 숙청하겠다. 이거 부패 해결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됩니다. 그래서 당 내부 규범을 헌법을 변화시킨 게 2018년이에요. 이제 제도적 권위까지 다 장악을 한 겁니다. 여기 보면은 사진에 제가 찻잔 2개를 가져왔거든요. 이게 중국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이 사라지면 찻잔도 씻는다. 이게 뭐냐면은 장점인처럼 주석에서 내려오면 권력이 사라진다 이런 겁니다. 근데 여기는 찻잔이 2잔이잖아요. 나는 이연임했다. 나는 뭐 안 사라진다.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2잔씩 받습니다. 저분이. 중국은 그런 의미론적인 게 되게 커요. 왜냐하면 이제 마르크스 기반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시진핑 집권 2기부터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 사회 반발의 위기가 생깁니다. 일단 2018년에서 19년 미중 무역 분쟁과 코로나가 발생을 합니다. 미중 무역 분쟁, 그다음 코로나, 그리고 홍콩 시위. 보통 이제 민주주의 시위를 할 때 홍콩도 그렇지만 미국 국기를 듭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제대로 보기 때문에 중국식 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보지 않고 그걸 최초로 시작한 국가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 국기를 많이 들어요. 그리고 미국이 좀 도와주길 바라는 그런 심정도 있고 내후 외환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체제 유지의 조건을 요구받는데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해요. 경제 발전과 대만 통일. 요 2가지를 기준점으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보통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2020년에 팬데믹이 본격적으로 선언이 됐는데 이때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 중국에 대한 반발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대다수 사람들은 왜 중국에 대한 반발이 있는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이 이유가 뭐냐면은 이 당시에는 코로나를 자기네들이 우한 봉쇄에서 다 종식했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했어요. 계속 은폐하고 부정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계속 커졌잖아요. 전 세계는 점점 늘어나고. 그래서 경제통일 리커창에게 코로나 대응을 맡겼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책임 회피, 열을 짬 때리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중국 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리커창과 본격적인 갈등도 있었는데 리커창이 원래부터 시진핑 등극 이전에 후진타오가 밀던 2인자였고 대다수 사람들도 리커창이 훨씬 낫다라고 계속 생각해왔고 요 시기에도 리커창이 경제통이기 때문에 더 낫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리커창이 자유경제 추구자거든요. 그래서 사회주의 경제를 추구하는 게 시진핑이라서 이 둘의 갈등이 계속 부딪힙니다. 2020년에 뭐라고 했냐면 소강사회를 달성했다라고 했는데 리커창이 우리는 아직 못 산다. 우리는 아직 못 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윈도 이때 비판을 해요. 체제 위기 시절에 비판을 합니다. 2021년 제로 코로나 속에 경제, 사회, 지방 관료를 통제합니다. 경제 체질을 개선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경제 체질을 개선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전에 있는 국관시들을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연예계도 그렇고 중국은 기록말살형을 하거든요. 사람이 사라졌는데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 일단 기록이 말살돼요. 근데 연예계도 그렇지만은 경제계도 이런 식으로 정부, 연예, 경제 이런 식으로 기록이 말살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 숙청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면 공동부유, 경제관시 숙청하겠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빅테크 마윈의 비판을 본격적으로 숙청을 한 거죠. 그래서 엔트그룹 실권을 상실했어요. 마윈 같은 경우에는. 헝다그룹은 보통 중국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정부 돈을 대출 받아가지고 굴리는 것이기 때문에 헝다그룹을 그냥 파산하게 둡니다. 정부 주도의 여러 가지 인프라와 공장을 짓고 이런 방식이 지방 정부의 돈을 대출 받아가지고 정부 투자로 굴리는 방식이었거든요. 그걸 소비시장 증대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바꿉니다. 이 전체적인 배경 보면은
경제 드라이브를 하는 것도 있지만 2021년에 중국의 전력 부족 사태가 일어나요. 그래서 공장 위기가 일어나는데 이게 송전선 부족도 있고 그렇지만은 대표적으로 공장을 돌리려면은 석탄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천연가스도 필요하고 석유 에너지도 필요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석탄이 부족해요. 인도조차도 석탄이 부족해서 디지털 경제로 먼저 키우려는 이유가 이거는 순수 전기 에너지만 쓰거든요. 이러면 태양광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수력 발전도 할 수 있고 방법은 많으니까. 그래서 화석 에너지 시스템을 좀 종료하고 서비스업과 4차 디지털 경제 위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제일 많이 쓰는 게 건설이기도 하고 보통 고용이 많아서 건설이나 이런 데 쓰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 뭐지? 그 처음에 녹수청산, 금산은산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뭐였는가 했는데 뭐 이런 측면 내에서 이런 측면 내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거고 수력발전소 계속 짓는 것도 이런 배경입니다. 그리고 재감염이 이렇게 반복되니까 뭐 하냐면 무관용적 동태적 제로 코로나에서 제로 코로나 전략을 써요. 근데 이게 상하이 봉쇄까지 이끌어낸 건데 이게 뭐냐면 관료와 지방정부 탓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를 컨트롤해가지고 부패를 숙청하는 방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제로 코로나 핑계로. 그리고 부모 세대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사회통제, 게임 셧다운제, 연예계 정풍운동, 이제 남자 연예인 예쁜 거 나오면 안 된다. 중국식 남자 아니다. 이거 사교육 규제, 기록말살형이 일상화됩니다. 뭐 사라져요. 연예계 사람들도. 그리고 디지털 감시 체제가 이때 나왔어요. 신용 시스템 감시 카메라, 만리방화벽 검열까지. 그리고 세뇌, 시진핑 사상을 학교, 직장, 공공기관의 필수 학습 과목으로 넣습니다. 자, 이렇게 돌아가는 것들이 2021년 해가지고 한데 그 당시 상황 보면은 상하이 봉쇄하고 이렇게 하니까 탈출하기라면서 중국 대탈출 이거 공산당 욕하는 거거든요. 대놓고. 그래서 이런 게 봉쇄가 풀리니까 자국민 출국 제한까지 해요. 상하이 봉쇄가 풀리고 난 다음에 상하이도 탈출하지만은 중국에 탈출하려는 부자들이나 중산층들은 많았거든요. 그래서 자국민 출국 제한까지 겁니다. 외국 자금도 이때 탈출했고요. 수출주도 한계도 인식하고 내수시장 확대 모델도 이때쯤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이전에 이미 하고 있었죠. 2021년에. 그리고 2022년 완벽하게 시진핑이 장악했다고 드러나는 게 3년인 집권 3기에 들어갈 때 여기에 후진타오가 야, 이거 뭐 하는 거냐 옆에서 그 항의할 비스무리하다가 끌려나가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제 다 갔구나. 더 이상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 이렇게 해서 관례가 완전히 깨집니다. 원래 2연임하고 10년만 하는 건데 3년임으로 관례가 완전히 깨져요. 이 차찬 두 잔 보이시죠? 그래서 강제퇴장 그리고 장점이 이때 2022년에 사망해요. 그래서 상하이반도 공천당도 다 그냥 날아갑니다. 모두 몰락했어요. 모든 파벌이 제거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황제의 신경제체제가 시작이 되는데 자 2023년 리커창은 이제 상무위원회에서 내려오고 난 다음에 퇴임 이후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는데 요분이 60대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에 저 상무위원 저 정도 되시는 분들은 80대까지 살아요. 그래서 모든 경쟁 후계 가능성이 사라졌습니다. 뭐 시진핑이 죽고 난 다음에 누가 되면 잘 될 거야 이렇게 희망 섞인 모습을 생각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모두 사라졌어요. 그 밑에 누가 들었어요? 사회주의 강화시키는 사람들만 들어왔어요. 과거에 중국의 고성장을 이끌었던 사람들 다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제일 쟁쟁하게 나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렇게 허망하게 죽어요. 근데 이게 심장마비인가 암살인가 하는데 대부분 암살로 생각합니다. 중국 정치계는 있잖아요. 저렇게 끈 떨어지면은 이제 끝에는 암살로 죽어요. 그래서 마지막 희망을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마지막 희망을 저렇게 죽인 거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2024년 이제 여기까지 다 죽었으니까 자기 세대에 위협하던 사람들 다 없어졌죠. 그래서 부패와의 승리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당정 분리 체계 시황제죠. 그래서 국무원은
당과 시진핑 사상을 따라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025년 이제부터 디지털 경제 체제로 가요. 그래서 선부가 소강 사회를 이루게. 선부라는 거 먼저 부자 될 사람들은 부자가 되자 등소평의 이야기거든요. 소강 사회는 시진핑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선부가 소강 사회를 이루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새 성장 동력으로 디지털 경제를 키우는 건데 이게 전기 위주의 경제죠. 전기 위주의 경제. 중국의 에너지의 위험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래서 테크업계 새 시그널이고 동시에 청년 영입도 됩니다. 그래서 계급 이동성으로 새로운 세력을 형성할 수 있어요. 이건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래저래 그 저작권 빼고 그냥 막 가져온 것들이거든요. 이건 무슨 뜻이다? 여기에는 광고가 안 올라갑니다. 링크가 아니라 사진은 그대로 썼기 때문에. 그래서 요 정도쯤 하고 시진핑의 직권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직권에 관련돼서 경쟁자들 다 죽이기였으며 2025년부터는 자신의 경제 관시를 만들고 체제 전환했을 때 다음 중국 경제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3차, 4차가 있잖아요. 3차 산업과 4차 산업 이런 영역의 경제 관시를 자기로 다 갈아치우는 상황이에요. 그걸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겁니다.